제 상담실에는 20, 30대 젊은이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들과 마주하면 흔한 말로 세대 차이를 실감하게 되는데 우선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며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연히 돈, 명예, 권력 같은 획일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이 아닌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충만합니다. 저는 이것을 건강한 개인주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돈과 명예만 쫓다가 중년에 와서 인생의 위기를 크게 겪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개인주의가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수록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때도 많습니다. 우선 타인에게 기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충고를 건네면 당신 생각일 뿐이라고 뚜렷하게 경계를 짓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믿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의견을 건네면 날카로운 태도로 삑 하는 경고장을 날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자기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저는 더욱 조심해서 접근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겉으로는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그이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그는 마치 자기 영역을 지키는 보초병처럼 날카로운 경계태세를 갖추는데 이것이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나머지 오히려 그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저에게 토로합니다. 외롭다고요. 어떤 청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메신저 대화가 끊기면 먼저 연락도 하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걸 물으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아버려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어디까지 나를 오픈해야 하는지, 내가 너무 바짝 다가가는 건 아닌지 자꾸 살피게 돼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 서로 가까워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세계를 구축하는데 에너지를 모두 쏟은 나머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채 각자 섬처럼 외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독립과 의존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독립은 좋은 것으로 의존은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의존이 정말 나쁘기만 할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떠나서 홀로 완벽하게 독립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무려 그 자체인 아기는 양육자의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자란 어른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은 언제나 부족한 면이 많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타인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은 인간의 생존 조건으로부터 유래하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한마디로 지나쳐서 문제일 뿐 의존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또 자유가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때때로 과중한 업무와 관계에 시달릴 때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고 회복하고 싶은 욕구에서지요. 그러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슬슬 궁금해집니다. 나 없이도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회사는 잘 돌아가는지, 세상에는 별일이 없는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욕구 못지않게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친절을 베풀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장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함부로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요. 반대편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관계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기도 하고 요구사항에 순종하기도 하며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타인의 인정과 따뜻한 관심은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극단에 위치한 두 가지 욕구는 일종의 스펙트럼처럼 작용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따라 성격 발달에 중요한 양상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이 균형은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극단으로 치우칠 경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극단으로 치우칠 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중심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을 성에 사는 주민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중심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을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비유해 설명합니다. 성주민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지나친 나머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을 주민은 타인에게 너무 의존한 나머지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성주민은 언덕 높은 곳에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 안쪽에 삽니다.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지요. 성벽의 존재 목적은 자기 보호입니다. 성주민은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음으로써 세상의 온갖 소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약점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침입할까봐 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라면 뭐가 문제인데? 문제는
이 같은 자기 보호 전략을 지나치게 고수할 경우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두꺼운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은 안전을 담보받는 대신 바깥 세상과 단절됩니다. 바깥 세상의 정보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동안 성 주민의 시야는 갈수록 좁아지고 왜곡됩니다. 또 외로움과 소외감에 빠져듭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성 주민은 타인과의 교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즉, 공감 능력이 결여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면 결국 감정을 읽는 능력마저 퇴화해 자기 감정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결과 삶과 세상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드러내길 극도로 꺼리는 성주민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심을 보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무시합니다. 그들은 성벽에 혼자 남고 더욱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수록 성벽을 더욱 높게만 쌓습니다. 그런 태도는 외부인들의 분노와 질투를 유발하지요. 결국 성주민은 외부인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게 되고 타격을 받기 시작한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니나는 대표적인 성주민입니다. SNS 게시물 속에서 그녀는 능력 있는 직장인의 모습이거나 남자친구와 멋진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불안감이 지나치게 표출되면서 남자친구의 끈질긴 요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니나는 느긋한 발걸음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도통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심리상담가는 내담자의 감정 신호를 읽고 그들의 요구를 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니나의 마음을 읽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것이 그녀의 문제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나는 누군가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이 침범당할까봐 불편해하고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감정 신호를 차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니나의 부모님은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억압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니나가 감정을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감정을 참고 드러내지 않을 때 칭찬해 주었지요. 또 불안한 마음에서 초조하게 딸의 곁을 서성이곤 했는데 니나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억압적이고 간섭이 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니나는 관계 맺기란 자유를 뺏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감정을 억압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느꼈고 완벽주의적인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학교와 직장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하고 팀장의 자리에 이르러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 입장이 되자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주위의 무관심한 니나의 태도와 지나친 개인주의는 새로운 동료들에겐 불친절한 행동으로 비쳤습니다. 결국 동료들도 니나에게 점점 더 불친절해졌고
그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니나의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니나의 개인주의적 성향도 강해졌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수록 성벽을 높이는 것은 성주민의 전형적인 특징이지요. 그녀는 혼자서도 모든 일을 완벽히 처리해낼 수 있다고 믿었고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동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성과도 보잘것없었습니다. 니나는 외로웠고 점점 지쳐왔습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세운 공고한 성벽이 곧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을 주민은 성주민과 정반대의 성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과 맺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들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내보이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소외된 상태를 싫어하므로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습니다. 마을 주민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뒤로한 채 상대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이 기뻐하고 고마워하면 마을 주민 역시 행복과 보람을 느끼지만 상대에게서 소외된 느낌을 받으면 크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마을 주민은 종종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감정의 영향을 차단하는 성주민과는 반대로 마을 주민은 감정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맺는 관계는 기복이 많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기를 반복합니다. 이처럼 감정 소모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기 때문에 마을 주민은 장기적인 목표에 쉽사리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을 주민은 감정이 격해지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우울증이나 불안감, 행동장애 등의 만성적인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제시카는 언뜻 쾌활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감정이 풍부했고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길 즐겼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기분 때문에 그날그날 태도가 들쑥날쑥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종종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매력있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그 누구와도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 약속을 미루거나 전화를 늦게 하면 이제 내가 지긋지긋하지? 너도 똑같아. 너는 안 변할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더니 하는 말로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긴 이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를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사소한 다툼에도 매번 사랑을 확인하려는 그녀의 태도는 누구라도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제시카는 갑자기 불안해져서 어떻게든 그를 붙잡으려고 안달했습니다. 무작정 그의 집을 찾아가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일해야 하는 시간에도 회사를 박차고 그를 만나러 나가곤 했지요. 이 정도로 감정과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면 그녀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나 혼자서는 튼튼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달려 인생을 낭비하는 걸까? 이런 양상은 친구를 비롯한 대인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시카는 친구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고 자기를 꾸미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요구에 지나치게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그녀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스러운 태도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 부족했던 제시카는 타인의 평판에 지나치게 민감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녀를 추워 올려주면 정말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고 반대로 무관심한 반응과 마주하면 자기를 한없이 초라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사소한 말도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저 말을 무슨 뜻으로 한 거지 하며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연히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고 합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못 펴니 관계 맺기는 늘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되었지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꼭 껍데기만 있는 사람 같아요. 제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갈대처럼 흔들려요. 누군가를 만나면 텅 빈 제 속을 꽉 채워줄 거라 기대하고 실망하고 관계는 늘 그런 식으로 끝나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속이 단단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니나와 제시카의 이야기는 제 상담실에서 수없이 보한 사례들을 총망라해 유형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주민과 마을 주민으로 완전히 나누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때에 따라 성주민에 가깝기도 하고 마을 주민에 가깝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주민에 가깝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마을 주민의 특징을 더 많이 보입니다. 또 20대에는 성주민에 가깝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을 주민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체성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주민과 마을 주민의 특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둘 사이의 균형점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시카와 비슷한 심리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성주민들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성벽을 두껍고 높게 올리는 성주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약점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점도 정체성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욕구는 다양합니다. 어느 때엔 자유로운 내가 되고 싶다가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아부를 떨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타인의 반응에 촉을 세우는 나의 이면에는 누가 뭐라 하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나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나가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못나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전체로서의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내 일부를 나의 전체로 매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지나가는 평가에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아무리 타당하고 뼈아픈 지적일지라도 내 일부에 대한 것일 뿐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회사원으로서의 나는 조금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따끔한 말이 나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고 우울로 자신을 몰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원이 아닐 때의 또 다른 나는 충분히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니까요. 내가 나에 대한 테두리를 넓게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선 출중하고 어떤 면에선 부족합니다. 어떨 땐 타인과 살갑게 지내고 싶어 안달하다가도 갑자기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가끔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다가 갑자기 땅 밑으로 푹 꺼집니다.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나 자신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정하면 타인의 말과 행동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불필요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관해 정확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두려워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할까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뛰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주민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얕은 관계에서는 멋있는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는 사이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감추기보다 드러내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개인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이것입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미명하에 자꾸만 성벽을 높게 쌓지 마세요. 누군가 침범에 들어올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문을 열어도 성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제대로 의존할 때 우리는 훨씬 강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닫힌 성문을 여는 그 사소하고도 단순한 용기뿐입니다.